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비상교육 입시평가소장 이치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26학년도 대입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요. 어떻게 좀 잘 준비를 해서 금년에 대학 진학을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입시가 사실 이제 긴 시간 동안 크게 변함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그냥 작년 입시, 작년 입결 이 결과대로 그대로 그냥 좀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올해에도 이제 대학별로 좀 살펴봤더니만 지난해에 비해서 좀 변화된 요강들도 좀 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수시 준비 또 정시 준비에 대한 준비 전략들도 좀 달라야 되겠고, 무엇보다 이제 공부를 해야 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습적인 측면에서도 좀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한 4개 정도로 구분을 해서 주요 대학의 전형 변화, 올해 2026학년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이제 준비를 좀 잘 할 수 있을지, 하면 되는지, 그리고 수험생들 여러분, 이제 고3도 마찬가지고 다시 졸업생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공부잖아요. 그게 이제 학생부에 대한 내신일 수도 있고, 또 수능 공부일 수도 있고, 또 면접 또는 논술 공부일 수 있는데, 남은 기간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 게, 또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먼저 주요 대학별로 올해 2026학년도에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서울대입니다. 왜 서울대를 먼저 얘기를 하느냐? 뭐 서울대가 사실 크게 많이 변화는 없지만, 어떻든 이제 입시에 있어서는 또 뭐 대학에 있어서는 또 중심이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발표된 이제 전형 계획을 살펴보니까 간호대학이 수시 일반 전형에서 면접 공동 출제 문항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작년까지는 활용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제시문 활용 및 전공 적성 및 학업 평가를 위해서 제시문을 이제 출제 범위는 서울대 이렇게 이제 정해서 공동을 하는 대학 모집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수학, 인문, 수학, 자연, 물화, 생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 제시문에 해당되는 출제 범위가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별로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데, 요건 이제 제시문별로 출제 범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간호대학 올해 이제 바뀐 거지만 의학학이라든지 일부 이제 예능 쪽의 대학들은 모집 단위들은 이 제시문 활용을 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해지지 않은 걸 치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간호대학이 사실은 서울대학의 입장에서 또는 지원하려고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마지노선으로 정하는 것 굉장히 많습니다. 인문이나 자연이나 할 것 없이 어떻든 간에 간호대학의 경쟁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률이 높은 반면 또 나중에 추합으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 달라졌기 때문에 지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수시 일반 전형에서는 제시문 활용이 좀 달라진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출제 문항이 모집 단위가 좀 달라져서 의학학 쪽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능 쪽에서 보면 피아노하고 관현악 쪽에서도 이제 그 서류평가 2단계에서 비율을 60에서 50%로 좀 낮춘 것 같아요. 서류평가를 낮췄다는 것은 1단계의 반영이 원래 40이었다가 50으로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서울대 변화는요, 간호대학,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 그 다음에 생활과학대학의 의류. 이제 여기 이 3개 정도 대학도 사실은 인문이나 자연이나 할 것 없이 서울대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친구들이 꽤 많은 모집 단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시 모집에서 그동안은 유형 1하고 유형 2-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능의 응시 유형에 따라서 이 둘을 다 만족하게 되면 유형 1을 해도 되고 유형 2-2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올해 바뀐 게 뭐냐면 유형 1과 유형 2-2를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는 유형 2-2를 선택하고 이 유형에 만족하는 점수로 이제 산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여기 유형 1을 보시면 자연계열 학생들 중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을 선택을 해서 유형 1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그동안 꽤 많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유형 1이나 유형 2-2 둘 다 만족하게 되면 유형 2-2로 가니까 결국에는 유형 2-1을 보시면은 여기는 자연계열의 모집 단위에서 반영하는 수능의 영역하고 똑같거든요. 이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올해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통해서 유형 1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이 이제 본래 이제 가지고 있는 미적이나 기하 또는 과학 탐구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제2외국어 한문을 통해서 뭔가 이제 다른 전형 유형으로 할 수는 없게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그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핵심 권장 과목이냐, 권장 과목이냐, 뭐 이렇게 서울대에서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들을 알려주는데 올해는 좀 바뀌어진 게 보면 화학생물공학부, 식품영양, 첨단융합학부 이 세 개 학과는 보시는 대로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지난해하고는 좀 다르게 좀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쉬워졌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투 과목이라든지 또는 미적이라든지 이렇게 반영했던 것들을 사실상 반영을 좀 하지 않는 쪽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 모집 단위별로 실제 핵심 권장 과목, 권장 과목을 통해서 서울대에서는 반영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로 좀 보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모든 과목이 다 끝나 있는 상황에서는 다시 3학년 때 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지만 지원 모집 단위에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모집 단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에는 2학년 2학기나 또는 남아있는 3학년까지의 교과 이수 과목들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바꾸고 이수했던 과목들 중에서는 이게 일치율이 높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맨 아래 보시면 학교폭력 관련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정성평가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뒤에도 나오는데 뭐 일부 모든 대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이제 제가 기재를 하고 기재를 하지 않은 대학들도 있는데 모든 대학들에서는 금년도 특히 요강에서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과 관련해서 있는 경우에는 굉장한 지원이 아예 안 된다든지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많지는 않겠죠.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연세대를 한번 가볼까요? 연세대는 올해 좀 변화가 크게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의 활동 우수, 인문 통합 또 국내고 전형에서는 1단계 이제 배수자가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2단계 평가 대상자를 모집 단위별로 이제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어떤 측면으로 보셔야 되냐면 지원해서 이제 합격자를 계속 배수를 통해 가지고 예비 순위로 이렇게 불러오잖아요. 근데 예비 순위로 불러오니까 학생 수가 모자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어떻든 1단계에서 이제 배수를 좀 많이 확대를 해놔야만이 예비 합격자를 통해서 나중에 채울 수 있는 학생들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예비 합격의 가능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년의 입결보다는 좀 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큰 변화는 연세대 정시 모집에서 올해 이제 학생부를 반영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대로 유형 1, 유형 2, 유형 3 이렇게 모집 단위별로 수능과 학생부의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데 50% 정도를 이렇게 50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전체 총점을 1000점 정도를 이제 맞춰 나가는 겁니다. 출결도 이제 반영을 하긴 하는데 감점 요소로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등급이라든지 또는 성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 과목을 다 반영한다. 이게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반영 점수 산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이렇게 표로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시 요강에 발표된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가 50점 만점이잖아요. 근데 기본 점수 40점 주고 석차로 7점 반영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나 여기 절대평가 과목이죠. 네, 여기에 이제 A, B, C의 성취도를 통해 가지고 3점 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40점에 7, 3 이렇게 다 더하게 되면 50점 만점이 되고 출결은 이제 감점한다는 건데 아마 이건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면 석차 등급 1, 2등급인 경우와 3, 4등급, 그러니까 2등급까지는 감점을 하질 않고요. 3등급부터 감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성취도에서도 B부터 이제 감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아마 3, 4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 과목별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일부 이제 감점이 될 수는 있지만 크지는 않다고 보여지긴 해요. 근데 다만 수능에서 1, 2점 정도는 좀 확보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해서 실제 이제 정시 모집에서 지원 가능 점수가 나중에 나오고 난 다음에 보긴 봐야 되는데 학생부에 있어서 뭐 5등급, 6등급이 이다 이러는 친구들,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연대 정시 모집의 지원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한번 찍어보는 게 금년에는 맞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이제 일반 전형 예능 계열의 음악 관련되는 이제 관현악, 예능이 우리 지금 강남 인강 수강생 중에 많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심에 이제 1단계 합격자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2단계 실기평가의 1단계 성적과 2단계 수능이 들어가잖아요. 이제 결국 이제 단계별 전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1단계 실기 성적도 중요하지만 2단계 수능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능이지만은 수능 시험으로 2단계에서 이제 합부를 가릴 수 있는 정도로 가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더 중요해진다.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예능이지만 수능 성적을 좀 챙겨야 된다. 일단 학폭 제가 얘기했죠. 학교 폭력 조치 사항도 금년에서는 모든 대학별로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로 한번 가볼까요? 고려대학교는요, 뭐 크게 많이 변한 건 없지만 수시나 정시 뭐 이렇게 들어가지고 잘게 좀 많이 좀 바뀌어진 것 같긴 한데 가장 큰 거는 보시면 학교 추천 전형, 수시 모집 학교 추천 전형에서 교과 90%, 서류 10%로 변경을 해서 이게 서류가 20% 반영이 10%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교과의 비중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자, 교과에서 등급별로 점수 반영하던 것도 보면 2등급하고 3등급을 지난해에서는 2점 차이 또는 4점 차이 이렇게 해서 98점, 94점, 2등급, 3등급이었잖아요. 이걸 96점, 92점으로 등급 간 구분 점수를 폭을 좀 더 확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2등급하고 3등급의 차이를 좀 더 벌린 거죠. 1등급에 비해서. 이런 이유는 2등급, 3등급에 확실하게 점수 차이를 좀 확보를 해서 점수가 이제 변별이 좀 안 되는 것을 막자, 방지하자 뭐 이런 차원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보셨던 대로 교과가 91%로 좀 지난해보다 높게 반영되니까 전반적으로 교과의 비중, 교과의 영향력이 학추에서는 더 높게 반영된다. 금년에는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수능 최장력 기준을 지난해 이제 학교 추천에서는 탐구 2과목 반영했다가 1과목으로 바꾼다. 이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좀 완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계열 적합 전형이라든지 고른기회 재직자 이런 전형에서는 1단계 성적 60, 2단계 면접 40%로 작년에 면접이 50%인 면접을 좀 줄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러면 상대적으로 서류 평가의 영향력이 또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사이버 국방 전형과 특기자 전형 여기는 보면 면접이 20%로 사이버 전형에서는 2단계에서 생겼고요. 신설이 됐고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은 면접이 20% 반영하다가 30%로 늘었어요. 자, 그런 반면에 수능 최장력 기준은 둘 다 폐지를 했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서는 뭔가 하나를 빼게 되면 다른 전형 요소 하나가 추가로 들어와서 그 변별이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버 국방 영역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기자 전형 체육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접의 영향력이 더 높아졌다. 수능 최저가 없어진 대신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논술 전형에서 경영대학은 지난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4개 영역의 등급 합이 5였거든요. 굉장히 높은 등급 합인 수능 최저 기준인데 이걸 금년에는 왜 이렇게 높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낮췄습니다. 그죠? 4개 등급 합 8로. 합 8이면은 다른 모집단위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한 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낮췄다는 점. 그래서 결국에는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추기도 해야 되지만 논술의 영향력이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는 더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의대는 학추하고 학우에서 수능 최저 기준에 탐구 2과목에서 탐구 1과목으로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도체 공학, 차세대 통신, 스마트 모빌리티 또 굉장히 중요한 학과들이죠. 고려대학에서 이제 중요한 학과인데 학우에서 수능 최저 기준도 4개 등급 합 8로 지난해 7이었거든요. 합 7이었는데 좀 완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줄이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반영을 좀 높이고 사이버 국방이나 특기자 전형에서는 면접의 영향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강대는요. 지난해 대비해서 정시 모집에서 A형, B형을 통해서 수학 반영 비중이 높거나 또는 국어 반영 비중이 높거나 이 둘 중에서 A형은 수학, B형은 국어 해서 반영 비중이 높은 계산 영역별로 해서 이 둘 중에 높은 점수를 반영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2025학년도 지금 이제 대학 1학년으로 올라가는 선배들이 이제 성균관대에서 이런 전형 유형을 시도를 했는데 서강대도 금년에 이제 변화로 똑같이 이제 성균관대처럼 해보겠다 이런 건데요. 이게 사실은 아마 국어가 좀 망쳐지거나 수학이 망쳐지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좀 메리트 크죠. 그러니까 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대 입장에서 보면은 모집 단위의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정시 모집에서 어떻든 간에 국어 잘하는 학생, 수학 잘하는 학생들을 다 뽑겠다라는 의지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수시 모집에서는 여전히 학생부 교과 100%로 돌았었습니다. 이게 출결이 10% 있었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직윤을 볼 수 있고요. 논술은 원래 이제 교과 10%, 출결 10%에서 논술 80%로 반영을 하다가 논술 100% 전형으로 확대를 해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균관대를 한번 가볼까요? 성균관대 2026학년도 전형 계획을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성균인재 전형이 부활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 2025학년도에는 성균인재 전형이 어떻든 뭐 유명무실하게 이제 없어져 버린 꼴이 됐는데 올해는 탐구형에서 면접을 폐지를 하고 2단계 장치난에는 면접이 있었어요. 근데 성균인재 전형이라고 전형 유형을 두면서 이게 면접을 추가를 해서 뽑는 전형 유형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융합, 탐구, 성균인재, 과학인재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수시에 이제 자유전공 계열하고 양자정보공학을 이제 이렇게 학종의 탐구, 성균인재, 과학인재, 그다음 교과 추천 이렇게 해서 모집 인원을 배정을 해서 논술까지 이렇게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양자정보공학에 대한 것은 메리트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쪽으로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서는 수시 모집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은 과목을 나눴습니다. A군 과목은 보시면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 교과군의 공통 과목 주로 이제 1학년에서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2학년 과정들인데 이런 과정들을 A군으로 두고 나머지 B군은 기술 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과 이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B군으로 두고 이 정량 평가할 때 A군의 반영 비중 굉장히 높죠. 70%로 반영을 하고 B군은 10%로 나누겠다는 거고요. 정성평가도 역시 이제, 전체 과목이나 출결 20%로 해서 전체 도합 100%로 반영하는데 정량평가에는 A군의 과목들의 성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난해하고 이 정량평가의 계산을 할 때 A군에 드는 과목들을 금년에는 조금 더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학년 1학기에 와서 이런 과목들이 몇 과목 안 되긴 하지만 어떻든 반영 비중이 높아지니까 잘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균관대에서 논술 우수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언어형하고 수리형을 둡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의 모집 단위에서 선발 인원을 언어형으로 몇 명, 수리형으로 몇 명 이렇게 나눠서 뽑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정 모집 단위에서 내가 논술 지원을 저는 언어형 논술을 볼래요. 저는 수리형 논술을 볼래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마 대학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성균관대학이 올해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 학과에 논술을 언어형으로 볼래요? 수리형으로 볼래요?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바뀌어진 교육 과정에 따라 가지고 수험생의 선택 폭을 좀 확대시키겠다. 이런 게 이제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양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양대도 사실은 가장 큰 것은 쭉 보시면 정시 전형의 학생부 종합평가가 10% 반영된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연세대학도 학생부가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체 놓고 보면 이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까지 주요 대학 중에서 이제 4개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 수능만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가 들어와서 같이 이제 선발하는 전형으로 바뀌어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시에도 좀 살펴보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형도 보면 1단계에서 이제 5배수 선발하던 걸 7배수로 좀 확대시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계속 뽑아도 이 학생들을 선발하는 친구들이 추합 예비 합격으로 없기 때문에 배수를 좀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올해 학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더 유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단계 또 면접도 20%에서 30%로 늘렸잖아요. 면접 영향력도 확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예 학생부 종합 전형 추천형에도 수능 최저 기준을 이제 원래 한 개 과목 반영하다가 탐구 2과목으로 이제 조금 좀 강화시킨 거죠. 그 다음에 수시 논술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의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안 하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모집 단위가 세계 기준이 등급 합 7, 세계 합 7 정도면 충족되고요. 의대는 그보다 높아요. 세계 합이 4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정시 전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학생부의 종합평가. 요거는 이제 종합평가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연세대처럼 기계적으로 정량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학생부 전체를 두루 보고 난 다음에 정성평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한, 이 또 굉장히 좀 인기 있는 주요 학과들이잖아요. 융합전자공,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생체공학, 전기공학 전공, 의예, 정책, 경영학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이제 의예 모집 이제 군이 바뀌어진 것은 사실은 뭐 지금 고민하실 필요는 없지만은 나중에 정시 모집에서 군 선택할 때는 조금 더 유의를 더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나군에 있는 대학들, 의대들이 사실은 많지 않고 전부 다 가군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마 나군으로 온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아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미리 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경희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희대는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이 바뀌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의 지원 자격, 이게 왜 중요하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은 여기 이제 지난해 경희대에서 반영했던 것처럼 졸업 예정자, 고3이죠. 고3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경희대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재수생도 괜찮아 라고 지원 자격을 낮춰준 겁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별로 인원수 제한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네, 작년 5%로 제한하던 것을. 그 다음에 수시 학종에서는 또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의학학계를 수능 최저 기준을 넣었네요. 최저 기준이 없다가. 그래서 의예, 한예, 인자, 치의예, 약학은 올해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수시 모집에서 의대 또 약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없이 지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전형들이 있었는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수능 공부 안 하고 여기에 갈 방법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시 모집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이게 반영 비중이 바뀌었는데 핵심은 정시 모집에서 경희대는 영어 반영을 지난해는 비율 반영했는데요. 올해는 비율 반영을 하지 않고 국어, 수학, 탐구의 점수를 전부 다 합산해서 총점을 만들어 놓고 영어가 3등급부터는 이제 감점을 주겠다라고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하고 좀 더 달라진 거라서 염두에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어의 영향력이 경희대는 지난해보다는 올해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2등급까지 만점을 주니까. 그래서 국어, 수학의 영향력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물론 이제 탐구도 여기 보시면 자연계의 경우에는 35%로 높아지긴 하지만, 그래서 영어 대신에 국어, 수학, 특히 자연계에서는 탐구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반영 비율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영역별 반영 비중이 경희대는 올해 달라진다. 이렇게 좀 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시립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시립대는 수시 모집에서 지균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 최저 기준은 세계 합을 8로 좀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합이 7이었는데 그 다음에 학생부의 교과 100%로 하다가 정성평가로 들어왔네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조금 완화한 대신에 학생부 교과 100보다는 교과는 90으로 낮춰놓고 정성평가라는 것은 학생부를 두루두루 살펴보겠다는 거죠. 이제 이 학생부에서 뭐 보냐면 결국 이제 학생들이 뭘 선택했는지 선택 과목을 볼 거고요. 뭐 전공이라든지 또는 진로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그 과목들에 대한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여기 이제 기계적으로 계산되지 않고 두루두루 살펴보겠다. 뭐 이런 게 좀 깔려 있어서 학생부의 비중 자체가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는요, 논술 70%를 반영하다가 10% 확대를 해서 논술 80%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생부 종합 2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아예 폐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전형 유형이 가지고 있는 그 전형 유형에 맞는 전형 요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전형으로 좀 바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인문 자연에 각각 사탐, 과탐의 변환 표준 점수 3% 가산점 주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입 주요 변화 살펴봤는데요. 뭐 주요 대학이라고 하지만 더 많은 대학을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일부 대학들 참고로 해서 이제 봤는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좀 긴 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대입이 바뀌어지지 않고 2024, 25, 26, 27 이렇게 쭉 간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는 그게 좀 집중을 하셔서 그냥 지난해 입결을 그대로 100% 받아들이지 마시고 올해 수시나 정시에 달라진 전형 요강의 전형 유형에 맞춰서 새로운 좀 전략들을 짜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든 대입의 전형 일관성 유지하지만 수시 정시에 선발 기조가 그대로 유지해도 대학별로 달라지는 게 많다.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지금 문과 통합 선발 때문에 과목을 지정하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응시 과목 선택이 다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과목 선택이 좀 중요한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게 나한테 좀 이로울까? 뭐 뒤쪽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학교 폭력 조치사항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에서는 정말 학폭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데 지원에 불리하게 되거나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대학 전형 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해 2025년이죠. 올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좀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고교 학점제라는 교육과정이 달라지면서 대입 제도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학생부는 석차 등급 5등급제로 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도 국어, 수학, 탐구 전체가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다 일괄 공통 문항으로 치러진다. 공통 과목으로 치러지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2028학년도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1이잖아요. 2028학년도가. 근데 고3 마찬가지고 고2도 조금씩 전형이 크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예비 고2, 그죠? 예비 고3, 올해 올라가는 고3까지 해서는 요강의 변화를 조금 더 주목을 해서 살펴보시라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수시 모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올해 수시 모집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보면 수시 모집의 비율이 좀 증가를 하고요. 주요 대학은 수시 모집 선발 인원들을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뀌어지지 않는 하나는 어떻든 간에 전국의 모든 대학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굉장히 이제 우세하지만 주요 대학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균형 선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직윤 선발, 학교장 추천 선발이잖아요. 여기에는 모집 인원이 바뀌어진 대학도 있고 전형 방법이 달라진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해서 내가 내신 또는 수능 최저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가 목표로 한 대학의 직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수시 논술에서는 전반적으로 대학 수나 모집 인원들이 굉장히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논술 반영 비중이 지난해보다 좀 확대됐다 볼 수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의 변화는 복불복인 같아요. 어떤 대학은 새로 신설된 대학이 있고 어떤 대학의 모집 단위별로는 좀 완화되거나 좀 강화된 대학도 있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나 학과별로 좀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수시 모집의 선발 비율을 보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난해 34만 명 선발해서 전체 수시 정시 합해서 34만 5천 명을 선발하면서 대략 한 4,300명 정도가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인 인원 증가잖아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전체 인원이 증가를 하면서 수시 모집도 4,000명 정도 지금 인원이 늘어났는데 전반적인 비율은 뭐 크게 달라지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비중 자체가 사실은 뭐 의대가 지금 정원이 좀 늘어나면서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대학별로 이제 늘어난 모집 인원이 또 줄어든 모집 인원이 수시 정시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대학별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크게 이제 뭐 변화는 없다. 전체적으로 한 4,000명 정도 수시 정시 다 해서 늘어나는데 수시의 모집 인원이 늘어난 인원이 더 많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주요 대학들로 보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시 모집만 놓고 보면 비중이 늘어난 대학들도 있고 비중이 좀 줄어든 대학들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수시 모집 비율이 좀 크게 좀 감소한 대학은 이대, 숙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증가한 대학은 서울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 대학별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지원하려고 하는 모집 단위별로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올해는 수시 모집에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체가 다 지난해에 비해서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실기 전형만 인원이 좀 줄어들었고요. 전체적으로 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전형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인원이 늘었다.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이 와중에서도 어떻든 간에 지난해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은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수시 전체 모집 인원의 86%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어떻든 간에 학생부의 교과나 종합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의 핵심은 뭐냐면 전형 유형이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정시는 어떻든 수능 하나로만 선발하는데 수시 모집은 교과 전형도 있고 학생부에 또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또 면접이 중요한 전형들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전형 유형별로 좀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으로만 선발을 하는데 어떻든 내신의 정량평가와 학생부의 또 정성평가, 서류평가죠.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된 대학들이 좀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수능 최장력 기준들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최장력 기준과 함께 내신을 잘 관리해 온 친구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내신이 2등급 아마 중반을 넘어서면은 서울권은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신이 2등급 후반대까지 가면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지구국 정도에 지원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대학별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지역 균형이냐, 학교장 추천 전형이냐, 뭐 이런 이름으로 선발하는데 몇 개 대학을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 이것도 이제 지난해 그리고 금년에 같은 전형 유형이지만 모집 인원,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 그다음 학교별로 추천 인원, 수능 최장의 기준들 변화들이 좀 있어요. 먼저 경희대 살펴보시면 여기는 추천 인원이 없어졌다고 그랬죠. 인원이 악패스 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별로 추천하는 인원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고대는 서류의 선발 비율이 반영 비율이 10%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국민대는 보시면 교과 성적 우수자에 전형하는 이 인원이 500명 가까이 뽑다가 400명으로 100명이 줄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러면 반드시 경쟁률 높아지고 커트라인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별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국민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올해 지원할 때 합격선이 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상명대도 보면 학교별로 추천 인원은 제한하던 게 없어졌네요. 그다음 서강대는 비율 바뀌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출결이 없어지고 성취 비율 10%라고 해서 내신으로만 좀 선발하는 거 기조로 바뀌었고요. 자, 시립대는 인원은 좀 늘어났어요. 대신에 내신만으로 선발하던 것을 교과 정성평가라고 해서 학생부에 두루두루 내신과 그다음에 비교과까지 전부 다 살펴서 이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학교별로 추천 인원도 10명에서 20명으로 좀 늘었다는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이화여대는 또 반대네요. 고교 추천에서 보면 2단계 면접을 반영했다가 아예 그냥 내신으로만 다 선발을 하네요. 하지만 면접이 없어졌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은 뭐가 하나가 없어지면 뭐가 하나가 들어오고요. 뭐가 하나가 들어오면 또 뭐가 하나가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수능 최장력 기준을 반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장력 기준을 갖춰야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어떻든 간에 고교 추천 이대 전형은 학생부 내신과 수능 최저를 갖추면 합격을 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적인 타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가볼까요? 학생부 교과 전형 살펴봤는데 종합 전형은 뭐가 다르냐면 여기 보시는 대로 대학별로 보면 1단계 서류평가 주로 학생부잖아요. 선발하고 난 다음에 2단계 면접이 있는 게 눈에 띄죠. 이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단계에서 서류로 선발을 하더라도 학생부의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부의 내신과 비교과, 이제 교과와 비교과를 같이 살피면서 정성평가를 한다. 이런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류에서도 학생부에서도 보면 이 전형 요소 중에서 이 학생부 안에서도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거 포함되겠죠. 인성, 발전 가능성 등 공동체와 관련된 여러 두루두루 내용들을 다 살핀다라는 게 핵심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니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살핀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단계 면접 반영하는 전형 유형이 전형 대학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부가 굉장히 풍성해야 되고요. 전공하고 진로에 맞춰서 3년 동안 잘 준비를
해온 경우에만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면접력이 좀 있어야 되고요. 저 보시면 아이러니하게도 보시면 단계별 전형이 아닌 경우에 서류만으로 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시면 수능 최저를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반영하는 경우가 눈에 띄잖아요. 이제 그만큼 면접이 없는 경우에는 수능 최저도 좀 챙겨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논술로 가보겠습니다. 논술은요. 최근에 이제 논술로만 선발하는, 논술 100%로만 선발하는 대학들이 꽤 늘어난다. 여기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논술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수능 시험을 보고 나서 수능 시험 본 그 주나 그 다음 주에 2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일요일 날에 집중돼서 주요 대학들이 많이 논술 시험을 치르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수능 성적을 가채점을 해보고 난 다음에 수시 모집에 지원해 놓은 논술 보는 대학에 지원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강남 인강통해서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메리트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을 기반으로 내가 목표한 만큼 나왔거나 더 잘 나오면, 잘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수시 모집에 논술 지원해 놓은 곳에 시험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졸업생이든 아니면 재학생 중에서 수능 공부를 좀 웬만큼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뭐 소위 말하는 수시 지원에서 6논, 6개를 논술을 다 넣어놓고 수능 성적 가채점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이제 그만큼 어떻든 모집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경쟁률이 뭐 50대 1, 100대 1이 되는 이유도 사실은 수능 공부를 해나가면서 수시 지원해놓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논술 공부가 핵심이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 웬만큼 있어야 되겠죠. 자, 올해 변화는 어떻든 지난해에 비해서 3개 정도 대학이 강남대, 국민대, 서경대 이 대학이 새로 논술을 실시하면서 12,559명 모집에 대학 수는 44개 정도입니다. 그죠? 이게 2018부터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올해가 굉장히 많이 다이나믹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학교 응시하는 학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논술 전형을 가급적 줄여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실제로 대학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논술 선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술 100%로 선발하는 주요 대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학생부 반영이 없고요. 뭐 다른 전형 요소 반영이 없고 수능 최저가 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논술 실력을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쌓아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부의 반영 비중을 점점 줄여가면서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아지는 게 현재 논술 반영의 추세다. 이게 2026학년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시 모집의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게 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아무리 높거나 내가 학생부 비교과를 잘 갖춰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 점수를 굉장히 높게 받고 논술 성적이 정말 공부를 잘해서 내가 최고의 논술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불합격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만큼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고려대 경우에 학생부 교과 학교 추천 전형이네요. 의대 경우에는 탐구 한 과목 반영하긴 하지만 4개 합이 옵니다. 굉장히 높죠. 근데 주요 대학들을 보니까 이제 3개 합 7 고대고요. 연세대도 보니까 2개 합 4 뭐 이런 정도입니다. 이제 결국 이거는 어떻게 정도 의미하냐면 대략 반영하는 영역의 평균 등급이 2등급이나 또는 2등급과 3등급의 중간 정도에 있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웬만하면 충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대라든지 또는 치의에 또 뭐 한의에 수의에 있을 수 있는데 약학까지 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올해 좀 변화가 있는데요. 보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한 대학이 서울여대, 상명대 이런 논술 전형과 고교 추천 전형에서 폐지를 했고요. 고대는 학추에서 좀 완화했고 숙명여대 직윤에서도 논술 기준이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한양대 논술 전형 수능 최저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불복의 효과가 있는데 어떻든 간에 지난해하고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입결에서 어떻게 보면 한양대 논술 전형에 수능 최저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논술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능 최저 기준이 들어오면 최저 기준을 갖추고 논술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수능하고 상관없이 논술만으로는 붙을 수 없다라는 게 달라진 거잖아요.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떻든 다른 전형 요소의 실력들이 정말 출중하다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 기준을 못 갖추게 되면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정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정시는 사실은 수능 성적이 모든 걸 좌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탄탄히 하고 강남 인강에서 수능 공부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정시 모집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시 모집이 수능만으로 가지고 있느냐, 수능 성적만 높으면 되느냐, 맞는 말이긴 한데요. 전형 요소, 전형 유형의 변화라든지 또 수능 시험에서의 지원자들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돼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정시 모집에 전국 대학의 인원들은 좀 줄었어요. 아까 수시가 좀 늘었으니까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해하고 계속 이어서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에 다군 모집이 많이 늘었어요.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시 모집에 그 한양대에서도 가에서 나로 의대가 군 바꾼 것처럼 그 다군으로 가게 되면 어떻든 이 다군 모집이 확대된 게 굉장한 이슈가 좀 있거든요. 가나다군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정시 입결이 나오질 않았는데 아무튼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다군 모집이 확대된 게 2026학년도 정시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공통 플러스 선택 수능으로 지금 5년째 치르고 있는데 이게 수능 난이도하고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여전히 복불복입니다. 거의 2년 단위로 지금 해가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좀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대학의 이제 수능 선택 과목 미지정이 늘었잖아요. 대부분 선택 과목 지정을 안 합니다. 뭐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 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탐런이 지난해 굉장히 많았어요. 올해도 사탐 선택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미지정되다 보니까 수학하고 탐구, 특히 이제 수학 미적이나 기하, 또 과학 탐구에 가산점 주는 대학들이 좀 많아진다. 유불리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 올해 이제 2025학년도는 좀 줄었습니다만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연계열 수험생들의 인문계열 모집단의 교차 지원 요것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든 정시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건 지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준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수능 성적을 웬만큼 관리를 하고 잘 챙겨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능을 타이트하게 가거나 수능 성적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런 변수에 좀 휘말릴 수 있다. 뭐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성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시 모집의 수능 성적이 가장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 수능은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하고 등급이 실제 수능 성적표에 나와요.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도 표준 점수,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한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 표준 점수만 쓰는 대학이 있고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있고 다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강남 인강에서 수능 공부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게 실제 점수를 받아서는 그 점수가 확정이 되고 대학 지원에 쓰이잖아요. 정시 지원에. 근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난이도별로 이게 원점수가 들쭉날쭉 할 수는 있지만 안정적인 90점대, 안정적인 80점대를 받는 게 필요합니다. 과목별로. 또는 이제 탐구는 마찬가지고 안정적인 뭐 45점, 안정적인 40점을 받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꼭 염두에 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점수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때는 뭐 2개 틀렸네, 3개 틀렸네 이래서 3점, 5점, 너무 5점, 뭐 7점 이렇게 점수가 좀 깎이잖아요. 좀 낮아졌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전에서는 3점이나 5점이면 대학이 바뀌어져요. 의대 갈 걸 의대 못 가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어떻든 간에 최대한 잘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시는 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수능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올해도 2026학년도도 보니까요. 여전히 정시 모집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은 국어하고 수학 반영 비중이 높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서울대 빼고 나면 다 수학에서도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선택 과목을 가리질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떻든 과목 반영에서는 지정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게 특징이고 탐구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탐, 과탐 지정 안 합니다. 전부 다 탐구에서 열려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산점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지난해보다도 2025학년도보다도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떻든 국어하고 수학의 반영 비중이 주요 대학 입장에서 보면 정시 모집에서는 반영 비중이 높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 2개 영역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어떻든 수학이나 또는 탐구에 이제 과목 지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 2개 과목 중에서 수학의 미적이나 기하 또는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늘었어요. 주요 대학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도 있습니다. 근데 많지는 않지만 3%, 5% 단위로 이 모집 단위에,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사회탐구를 본 학생들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가산점을 주면서 이 모집 단위에 고유하게 인문계열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이제 좀 보호하자는 차원이긴 한데 사탐론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수학의 미기라든지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쪽은 사회탐구를 봐서는 점수를 좀 잘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가산점의 벽을 넘기 힘들 수 있어서 대학별로 가산점 주는 대학들은 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에 보면 영어는 이 등급을 다시 점수화해서 비율 반영을 하거나 또는 감점을 하거나 또는 가산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올해는 보시면 경희대가 감점 반영으로 바뀌었어요. 아까 앞에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경희대가 3등급부터 감점을 주고 영어에서 1, 2등급은 감점을 하지 않는 걸로 올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어의 영향력이 특히 정시 모집에서는 경희대는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통적으로 이제 고대나 서울대를 보면 1등급을 제외한 2등급부터 이제 감점을 해 나가죠. 자, 근데 이제 연세대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만은 보시면 1등급, 2등급 간의 점수 차이가 5점이지만 2등급, 3등급은 점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죠. 7.5점 정도 벌어지고 4등급까지 가면 만점에서 25점이 빠지잖아요. 3등급, 4등급을 받아서는 연세대학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서강대는 지난해까지는 1등급 100점 주고 쭉 가서 9등급까지 이제 92점에서 이 점수 차이가 8점까지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올해는 4등급, 5등급까지는 좀 보전을 해주고 6등급부터는 점수를 이제 크게 감점을 줍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서강대 6, 7, 8, 9등급도 뭔가 승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된다. 5등급 벗어나면 서강대 정시 모집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한국사는 대략 4등급 이상이면 대부분의 대학에서 다 만점을 줍니다. 인문이나 자연이나 할 것 없이. 그래서 4등급 이상을 받아야 된다. 물론 3등급 좋지만 4등급까지도 만점을 주는 대학이 여전히 지난해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자, 탐구에서는요, 좀 중요한데 이 한 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정시 모집에서도 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강남대를 비롯해서 경기대도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보면 명지대, 상명대, 서울여대, 그죠? 탐구에서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탐구 한 과목만 이제 공부하는 게 적절할 수도 있죠. 근데 어떻든 간에 제가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늘 말씀드리는 게 수시 모집에서 수능 최저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거는 두 개를 각각 3등급을 받아서 합이 6 되는 것보다는요. 한 개를 1등급 받고 한 개를 5등급 받아도 사실은 두 개 합하면 6등급이잖아요.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수능 한 개의 영역을 수능 최저의 기준으로 한 개 과목을 반영할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한 과목을 쓰면 되잖아요. 그 정시 모집에 와서는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에 지원할 때는 한 과목을 버리고 내 잘하는 한 과목만 반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 각각 3등급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한 개를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서 빨리 1등급이나 2등급에 올려놓고 나머지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해 수능과 관련해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정시 모집에서는 사실은 수능이 모든 겁니다. 뭐 A to Z이기 때문에 수능 성적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능 성적을 어떻든 간에 지금 공부하는 것 이외에 지난해 있었던 수능의 분석을 통해서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난해 어떻든 간에 응시 인원으로 놓고 보면 2024에 비해서 25가 보면 언어와 매체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선택자가 화작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학에 가서 보시면 기하 선택자 줄고요. 확통, 미적 늘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언어와 매체는 사실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별로 이제 뭐 화작하고의 변별이 없다라고 보는 쪽이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 수학에서는 어떻든 간에 확통이나 미적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진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여전히 기하 선택은 좀 기하는 미적하고 바꿔서 선택해봤자 이게 별반 도움이 별로 안 되더라라는 많은 것 같고요. 더 핵심은 뭐냐면 사탐런이라고 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탐구에서 보시면 과학 선택자는 39,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2024에 비해서 25가. 자, 사회 선택자는 25,000명이 늘고 사회 하나, 과학 하나 탐구 선택한 친구들이 32,000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사탐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변화는 금년에 더 늘어나거나 뭐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이제 크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사탐 과탐 선택에 복불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지난해 사탐런을 통해서 조금 이점을 본 득을 본 친구들이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이제 강남 인강에 수능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과탐이나 사탐 선택 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 과목 정도를 어떻든 간에 좀 노려볼 수도 있고 변경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해 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면 지난해는 국어의 수능 보시면 1등급에서 이게 표준 점수는 1등급, 2등급, 3등급의 각 등급 컷은 표준 점수로 변환하게 되면은 거의 유사하게 대동소이하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2022 수능에서 25 수능까지 다 살펴보더라도 1등급 131, 133 이제 물론 2023은 크게 낮아지긴 했습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2등급으로 가게 되면 거의 또 대동소이하게 125점 내외고 그다음에 3등급으로 가게 되면 117 내외잖아요. 근데 어떻든 중요한 것은 시험이 쉬워지면은 1등급부터 최고점까지의 표준 점수 구간이 2024는 17점 차이 나던 게 8.5로 대폭 줄어들죠.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도 그럼 화작이냐 은매냐 선택해서 이게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면 언어 매체 선택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떻든 변별이 있든 없든 간에 어렵든 쉽든 간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을 통해 가지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다만 1등급의 점수에서 원점수로 환산해 보면 화작이나 은매는 요 3점이에요. 여기다 4점이고 연도별로 보면 여기 4점이잖아요. 2등급도 보시면은 3점, 3점, 요 4점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두 과목 정도, 두 개의 문항 정도의 점수 차이잖아요. 그래서 화작을 선택해서 2개 이상, 3개 정도, 세 문항 정도 더 맞출 수 있다면 은매 선택보다는 화작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다만 만점이다, 둘 다 만점이다 그러면 은매 선택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은매만 고집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좀 팁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수학을 보시면 아까 국어하고 똑같아요. 2024 수능에서는 1등급에서 최고점까지 15점 차이 나는 게 9점으로 대폭 줄어든 거죠. 변별이 안 된 겁니다. 그만큼 국어하고 수학은 지난해 수능이 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든 쉽든 어렵든 와중에서 확통 선택보다는 기하 선택보다는 미적분을 선택하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집니다. 뭐가 유리해지냐면 다 같은 만점을 받는 데서 표준 점수가 높게 나온다는 거죠. 25 수능에서도 그랬고 24도 그랬고 23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열 중에서 최상위권이라면 이거는 미적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뒤로 가서 1등급, 2등급, 3등급도 아까 국어하고는 다르게 점수 차이가 꽤 많이 나잖아요. 결국에는 확통을 굉장히 세 문항, 네 문항을 확통을 봐서 더 많이 맞아야만 미적하고 원점수가 비슷해지는 거니까 결국에는 미적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자연계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열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어떻든 수학에서 표준 점수를 높게 받는다 이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영어는요 지난해 조금 쉽게 출제됐다고 해요. 만점자 수가 이제 8,000명 정도 가까이 좀 더 늘어났는데, 어쨌거나 2등급, 3등급으로 가면 그 비중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1등급이 이냐, 그렇지 않느냐, 요건 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1, 2등급으로 가게 되면 거의 비슷해진다고 볼 수 있죠. 이게 과로한이 누적인데 보시면 10만 3천 명이었고 10만 1천 명이었고 그렇죠? 네, 11만 7천. 요건 인원수가 수능 의시자 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쨌거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영어는 제가 보기에는 공부 시간에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1등급 90점 이상을 올려놓고 유지하는 게 답인 거죠. 그러니까 육모 이후에 계속 영어를 공부를 해서 영어 실력을 높이겠다. 하지만 영어에서 80점에서 89점이 돼서 9점을 올렸더라도 그래도 2등급인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빠른 시간에 공부를 해서 등급을 좀 올려놓고 유지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사탐, 과탐을 살펴볼 텐데 지난해 정말 대박이었어요. 사회탐구에 보시면 생윤 선택자가 많잖아요. 선택자 많은 생윤이 보면 만점 50점 받았을 때 최고점이 77이었고요. 이사 수능에서는 65였어요. 무려 12점이 더 높아졌죠. 이윤사도 마찬가지고 한지도 마찬가지고 세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와 법만 표준점수 최고점이 7점 떨어지고 사탐 대박이었어요. 이게 사탐런 때문에 그러냐? 사탐런 때문에 그러면 출제를 어렵게 조정했느냐?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사탐이 어렵게 출제됐어요. 기본적으로. 자, 이게 그럼 금년에도 이어질 거냐?
물음표죠. 모르죠. 근데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지난해 수능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사탐러는 여전히 많아질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과학탐구는 지난해 물리 1, 2, 그 다음에 화학 1, 2가 좀 쉽게 출제되면서 최고점이 둘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 지구과학만 편집점수 최고점이 높아졌고. 이런 변화들 때문에 올해도 이어진다면 자연계열 중에서 과학탐구 안 하고 사탐으로 갈 친구들이 꽤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아까 이제 가산점 봤지만은 그 가산점의 벽보다는 사탐으로 받는 편점수의 높은 고득점을 어떻든 간에 고득점을 받게 되면 가산을 과탐에 주더라도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지난해 수능이 금년도에도 이어진다면 여전할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사탐, 과탐도 보면 생윤하고 사문이 선택자가 좀 많은데 보시는 대로 이게 2등급, 3등급으로 가게 되면 편점수가 오피스테이지잖아요. 등급 컷이. 근데 1등급 편점수하고 최고점하고의 점수 차이는 보시는 대로 생윤이 굉장히 높았고요. 사문도 보시면은 뭐 여전히 유지가 좀 된 상황입니다. 선택자 수가 응시자 수가 많은 두 과목에서. 근데 보시면은 생원하고 지원도 자연계열 과탐 중에서 선택자 수가 많은데 여기는 별반 크게 변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과학탐구보다는 사회탐구가 더 유리한 구조가 2025 수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앞에서 이제 말씀드리놓고 보면 국수탐의 총점에서도 인문계열로 화작, 선택, 국어에서 수학의 확통, 생윤, 사문 이렇게 총점을 다 더해보면 최고점하고 1등급 컷이 22점 차이 났는데 2사 수능에서도 21점밖에 차이 안 났어요. 크게 차이 안 나죠. 근데 자연계열로 보면 국어, 언매, 수학, 미적, 생원, 지원 이렇게 다 합해서 보면 2사 수능 때는 최고점과 1등급의 점수 차이가 38점 났어요. 근데 지난해 25 수능에서는 27점 차이 났어요. 무려 11점이 줄어든 거죠. 변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만큼 자연계열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의 비중이 변별이 안 되고 쉬워지는 바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생원이나 지원, 과탐에서도 이제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점수 차이가 크게 나고 상위권 변별은 여전히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금년도에는 어떻게 될 거냐? 입시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게 해갈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연년에. 그래서 2호 수능보다는 26 수능은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 변수는 사탐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전형 요소별로 공부 전략, 학습 전략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살펴보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제가 지금 이제 대입의 변화 말씀드리고 수시 전략, 정시 전략 어떻게 준비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제 강남 인강의 수험생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시가 유리해요? 정시가 유리해요? 어떤 전형 모집 시기를 준비를 하시나요? 자, 이거는 크게 나눠보면 수시 정시지만 더 잘게 쪼개보면 자, 내신 성적이 내가 좀 준비를 해오는 내가 좀 잘하는 아니면 학생부 종합 비교과까지 포함한 게 내가 좀 잘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정시 수능을 준비하면서 뭐 논술을 넣는다든지 이게 대학의 수시 정시를 총 망라는 전형 유형별로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전형 유형의 수시와 정시를 통틀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먼저입니다. 수시하고 정시를 구분하시고 그 안에서는 수시 모집에서는 전형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형 유형 속에서 내가 어떤 전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할 거냐 이런 선택이 좀 필요하고요. 올해도 보니까 주요 전형 요소로 보면 수시 정시에 학생 분야, 논술이냐, 수능이냐 이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해하고 전형 요소별로, 전형 유형별로 준비 방법은 크게 대동소이하다. 자, 다만 수시하고 정시의 전형 일정도 지난해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수능이 지금 11월 13일 목요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8일부터고 학생부의 3학년 1학기까지 마감이 8월 31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기까지 뭘 준비해야 되냐면 수능 11월 13일이잖아요. 이때까지는 수능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3학년 1학기까지는 학생부 준비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예를 들어서 수시 학생부 교과 준비를 한다든지 종합 준비를 한다든지 하면 자, 수능 준비를 한다 그러면 11월 13일까지 수능 공부에 집중해야 되겠죠. 논술은 언제요? 논술은 학생부하고 수능이 아닌 경우에 중간중간에 지금부터 어떻든 간에 시간 할애해서 논술이나 면접 준비를 해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능 준비 이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수능 시험 치르고 첫 주, 둘째 주까지는 논술을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수능은 끝났어요. 그죠? 끝났으니까 집중해야 될 시기들이 논술이 여기 오는 거죠. 면접이 여기도 올 수도 있고. 하지만 논술 면접은 중간중간에 시간을 확보해서 좀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수능은 11월 13일에 시험이 끝났지만
실제 정시 지원은 2025년 올해 12월 29일에라 가야 할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8월 31일 날 학생부가 끝나고 9월 8일 날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10일 날 마감이 되더라도 이 이후에 수능과 논술과 면접은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을 할 거냐는 내가 준비하는 전형, 유형, 모집 시기별로 전형, 유형에 따라서 전형 요소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올해도 어떻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 차이도 별로 없고요. 한 5,000명 정도 늘었는데 이 인원 는 게 수시의 증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별반 변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전국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수능이죠. 이런 기준으로 가고 주요 대학을 놓고 보면 학생부보다는 정시, 수능이 1등,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2등, 학생부 교과가 3등입니다. 자, 어떻든 이렇게 놓고 보면 주요 대학이더라도 수능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학생부도 할 수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2번, 3번 요 두 개를 합하면 이 비중 자체도 사실 만만치 않죠. 그죠? 주요 대학의 34.6, 그 다음에 10.7 이렇게 하면 이것도 45%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42%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거죠. 그래서 학생부냐 수능이냐 뭐 이런 구분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대로 종합 전형에 그 다음에 수능 황토빛 아닌가? 노란색인가? 예, 여기 두 개 전형 비중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 대학의 전형 비중은 학생부 종합, 수능 이 두 개를 보고 준비를 해나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입결은 여기 보시면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보면 물론 대학 홈페이지도 있습니다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를 2025학년도 거를 보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기 보시는 대로 등록일이 작년도 보면 2024년 7월 18일이었잖아요. 이 정도 날짜가 돼야만 입결이 발표되니까 그러면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입시 결과를 지난해 입결, 그러니까 2024학년도 입결을 보시고 올해 변화된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내신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 등급이나 백분이어야 되는지를 영역별로 좀 헤아려 두시고 거기에 맞게 좀 준비를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7월달 가면은 입결이 나오겠지만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2024 입결도 좀 보시고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수능 공부를 하려면 강남 인강에서 해도 되죠. 예, 하면 되는데 어떻든 수능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이트에 보면 평가원의 사이트에 보면 이런 교재들이 있어요. 좀 참고를 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어, 수학, 그 다음에 영어 요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내용들을 올려놓은 PDF 파일 보시면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2025 수능에서 앞에 제가 말씀 드리고 왔는데 국어도 중요하고 수학도 중요합니다. 24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보면 국어는 보면 134점에서 지난해 수능 분포에서 보면 3,5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은 구간이 있잖아요. 134점 맞은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렇게 순 증가를 보면 극간별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요? 부드럽게 이렇게 좀 증감을 하는데 수학을 보시면은 이 표준 점수별로 갑자기 인원이 1,500명 만점이었죠.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7,000명 이렇게 되는 거로 제가 이제 앵커 스코어라고 명칭을 했는데 140점, 137점, 134점, 131점, 128점 굉장히 중요한 점수잖아요. 이 점수대가 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3점짜리, 4점짜리를 틀린 아이들이 밀집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이제 자연계에서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은 수능 다 맞거나 1개 틀리거나 2개 틀리거나 3개 틀리거나 4개 틀리는 것까지 전체하면 이게 27,000명이에요. 이게 모든 걸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어, 수학이 다 중요하긴 한데 수학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자연계열 고득점의 경우에는 그래서 참고로 좀 말씀드리고요. 이건 2025 수능뿐만 아니라 24 수능도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신에서는요. 어떻든 3학년 1학기까지 정말 더 열심히 남은 석자 등급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좀 해야 되고요. 만약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1학년 학생이 새로 1학년이 되는 올라간 학생이 있다면 1학년은 공통 과목의 모든 과목들이 대부분 과목들이 석차 등급이 산출되거든요. 물론 이제 5등급제로 바뀌긴 했지만 석차 등급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이게 한 등급에서 등급을 올리는 게 9등급제만큼 5등급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1, 2등급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3등급에 늪에 빠지면 2등급, 1등급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자, 고3 또는 고2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2학년, 남아있는 3학년은 최선을 다해서 석차 등급 또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취도 관리를 잘 해 나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내가 부족한 게 학생부에서 어딘지를 살피셔야 돼요. 교과가 부족하냐, 아니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를 더 잘 챙겨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하실 수 없으니까 인문계열이면 국수영사, 자연계열이면 국수영과, 나는 괜찮아 국수영사과까지 돼, 아니 전과목도 돼, 이렇게 해서 과목을 점점 넓혀 가시는 게 좀 필요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지라도 보니까 원점수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성취도다 보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도 만약 이제 정성평가라든지 서류평가에서 10%, 20% 보잖아요. 그럼 성취도를 봐요. 평균 표준편차에 원점수가 몇 점인지를 보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추가로 플러스 알파 반영을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수 중요합니다. 가급적 100점 만점에 100점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살펴보면 학업 역량, 학업 태도, 학업의 소양에서 서울대에서 지난해 나왔던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 요소별로, 세부 요소별로도 나와 있어요. 학생부에 있는 내용들인데 좀 잘 살펴보시고요. 2학년 때까지 학생부로 한번 분석해보고 남아있는 3학년 때에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채워나가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학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학생부 2학년 2학기 때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해보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거의 비슷한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해서 세부 요소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요소들을,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자, 논술을 준비하신다 이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기출문제 보시면서 논술 유형을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어떻든 내가 수시 모집에서 논술 전형이 나의 목표다 그러면 늦추시면 안 돼요. 3월부터 뭐 우리 저희 강남 인강이다 아니면 다른 쪽에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목표 대학의 기출문제에 맞춘 논술 공부를 꾸준하게 시간 할애를 해서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논술 100%로 반영하는 데는 논술 실력이 모든 걸 좌우하잖아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수리논술, 인문계열의 경우에는 국어하고 사회교과를 중심으로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팁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보면 이런 사이트에서 내용들이 뭐 면접이라든지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고 기출문제가 또 있어요. 근데 3월달, 4월달 정도 돼야 올라오긴 할 텐데, 그러면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좀 일찍 준비하는 경우에는 뭐 2024학년도부터 나와 있는 입결의 기출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아롤이고요. 고대나 다른 대학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이것도 이제 보시면 작년 3월 27일 날 고대 입학 도우미에 보면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네요. 근데 올해도 이 정도 날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기다리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난해 어떻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통해서 면접이든 또는 논술이든 간에 좀 준비를 해 나가시면 차근차근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별 고사가 생각외로 시간을 좀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별도 시간 할애를 조금씩 매주 몇 시간 뭐 이렇게 할애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 할애를 해서 준비를 하십사,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공부의 왕도는 없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하지만 효율적으로 하시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결과를 얻고, 이 효과적인 결과를 갖기 위해서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해 놓은 게 까먹기 전에 계속 추가적으로 그 기억을 되살려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가져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들이 부담이 좀 적게 되거든요.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에빙하우스라는 심리학자, 이 학자가 망각곡선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이 망각곡선은 기억곡선하고도 똑같은데, 기억을 장기 기억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늘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냥 며칠 쉬지 말고요. 오늘 공부한 거 오늘 저녁에 한번 또 하시고 내일 한번 복습하시고 이러면 장기 기억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갈 수 있다. 이제 그래야만이 학습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남 인강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모든 우리 수험생들이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잘 준비하신 만큼 꼭 목표하는 대학에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